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진천군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전국에 2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와는 관계가 없는 공학을 전공했었고 지금쯤은 로봇을 만들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제가 사회복지사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지역아동센터라는 현장은 사실 호락호락한 사회복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인력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왔던 시간들은 지금 생각해도 보람이 있었고 그때의 경험들이 저에게 아직까지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일하면서도 계속되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센터의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을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당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의 임용이 확대됨에 따라 저도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하면 보통은 읍면동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시는 공무원들이나 또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보조금 업무나 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중심의 공무원들을 많이들 떠올리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습들이 사회복지 공무원의 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전부 사회복지 공무원을 설명하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일을 하는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하는 일들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니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좋은 점도 있었고 또 월급도 조금 더 올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사회복지사로서 제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공무원 조직을 생각하시면 상명하복의 문화라든지 또 관료 조직의 딱딱함, 또 소극적인 업무 태도와 같이 소위 말하는 철밥통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할 때 담당자로서 담당자의 결정이 존중되는 부분이 꽤 많았고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제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찾아오는 주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령받은 읍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가급적 찾아오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들이 좀 불안하고 걱정되셨는지 다른 팀의 팀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은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다. 신청하는 것만 간단히 해라. 다른 말 했다가 너 꼬투리 잡히면 나중에 너만 피곤해진다. 저를 걱정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신규 직원이고 팀장님 앞이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무원분들도 성실하게 일하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본받을 만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역 주민의 더욱더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읍면동 사무소에 찾아와서 처음 보는 직원에게 자신의 가족사부터 자신의 현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읍면동 사무소의 문을 열고 상담실 의자에 앉기까지 몇 번이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셨을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미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 받으실 것이 없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란 말을 몇 차례 들으셨던 분일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읍면동 사무소를 찾게 되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상담하고 공감하고 또 옹호하고 지지하는 일은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마다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또는 진상민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신기하게도 어디든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이상씩은 꼭 계십니다.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시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시고 심지어 매스컴에서 보는 것처럼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수급비가 조금이라도 감소하거나 조금 불이익이 있으면 욕설과 함께 복지부나 청와대에 민원을 넣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번 시작하시면 30분은 기본입니다. 얼굴도 험악하게 생기셨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집에 물이 안 나온다. 개울가에서 씻고 있고 먹는 물도 받아서 먹고 있다. 모터가 고장난 것 같으니 고쳐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읍사무소에서 모터를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행히 남는 모터가 있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모터를 교체했는데 알고 보니 모터 고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상수도를 연결해야 되는 문제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고 일단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틀 후에 그분이 수박을 한 통 들고 읍사무소로 방문하셨습니다. 몸도 아프고 물도 안 나오니까 병원에 가서 생활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함께 물 안 나오는 거 같이 걱정해줘서 고맙다며 수박 한 통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분께서는 집에서 기른 수박이라고 하면서 마트 가격표가 붙은 수박을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욕구는 해결된 것이 없었지만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사실 드라마틱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그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신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욕설을 하셨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더 이상 이제 그분이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는 신규 시절 겪었던 감동의 스토리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회복지 선배님들께서는 조금 진부하다거나 상투적인 이야기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공공에 있는 사회복지사, 공공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민간에 계시는 사회복지 선생님들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비슷한 감동을 겪고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희망복지지원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와 민간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일까지 해주시냐라는 칭찬과 함께 공무원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함께 있는 팀입니다. 저희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는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저희 팀으로 20대의 한 청년이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자신과 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원룸이 장기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이번 주까지 집을 나가라고 했고 아버지는 몇 개월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간호로 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되셨고 채권자들로부터 쫓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건강보험도 연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4명의 형제 자매들이 좁은 원룸에서 가스도 끊긴 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역의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또 다른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가정을 어떻게 도울지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분양 중인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가구에 무료로 임시주거를 제공하였고, 긴급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비 같은 공적 복지제도를 통해서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인인 2명의 자매에게 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초등학생인 동생들에게는 도시락 지원이라든지 드림스타트 사업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몇 개월 후에 이 가구는 국민임대주택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탈수급하였고 완전하게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5명의 자녀를 어머니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구였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생활하는 6인 가구로 막내는 태어난 지 2년이 넘게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육수당을 비롯한 어떤 복지 서비스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었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조차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과 법적 이혼 상태는 아니었으나 오랫동안 별거 생활 중에 혼외자와의 관계에서 막내 아이를 임신하시고 출산하게 되신 것입니다. 어머님이 여러 가지로 방법을 알아보셨지만 이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둘째 아이는 선천성 구순열 9개월로 만 2세경에 적절한 수술 치료가 필요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외부와 단절된 채로 생활하시면서 어떠한 도움이나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에도 저희에게 등을 돌린 채 앉으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것도 당연히 꺼려하셨죠. 처음에는 경찰의 도움으로 어머님의 문을 열었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머님이 저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고, 이제는 저희를 바라보고 앉으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막내 아이의 출생신고가 너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관계자들과 협의를 했고, 막내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별거 중인 아버지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절대 알릴 수 없다는 어머님을 설득했고, 이후에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호적에는 절대 올릴 수 없다는 완강히 거부하시는 아버지를 몇 차례 만난 끝에 설득한 이후에 저희는 아버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출생신고만 도와주신다면 이후의 소송을 저희가 도와드려서 아버님께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이 가구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비용은 없기 때문에 저희 팀의 직원이 법원에 제출할 소장을 작성했고, 그를 통해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순 9개월 수술이 필요한 둘째 아이에게 긴급지원과 지역의 후원을 통해 수술을 마쳤고, 현재 언어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님은 아이의 출생신고 이후에 밤에 잠을 편안히 자게 되겠다면서 저희한테 고마워하셨습니다. 또 제가 있는 지역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노후된 주택으로 인해 주거복지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도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가득해 매번 수리를 하거나 도배를 해도 계속 곰팡이가 반복되는 집이 있었습니다. 민간 비영리단체를 연계해서 이 가구의 새 집을 선물하게 되었고, 이날 마을에서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또 이 집에 입주하게 되신 어머님은 매주마다 집 때문에 로또를 사셨는데 이렇게 새 집을 얻게 되니까 정말 로또에 당첨된 것 같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집짓기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의 집이 달라지면 그분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또 개인의 삶이 달라지면 지역이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삶의 늪에서 혼자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절망 가운데 계셨던 분들입니다. 저희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개선됐을 때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꼈고,
또한 한편으로는 지역사회복지가 어떻게 더 나아질까 하는 고민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찾아갔을 때 저희에게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례는 당연한 얘기지만 공공사회복지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사회복지기관과 또 민간단체, 지역 주민들이 합심하여 이룰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저는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공공사회복지사, 민간사회복지사,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많이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2년간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일을 하면서 민간에 있는 사례관리사 담당자분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면서 이제 저희 지역에는 사례가 발생하면 쉽게 서로 만나서 사례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민간에서 사례회의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참여합니다. 또 급한 사례가 있어서 당장 내일 사례회의를 하자고 해도 반드시 참여합니다. 지역의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민간과 공공의 사회복지사 또 지역 주민이 쉽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을 일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사명선언문과 같이 생각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이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기반으로 하라. 그러나 최고의 지도자는 그들의 임무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게 하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주민이 더욱 행복하고 동네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사가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역마다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